앞으로 우리 시대 AI 디지털 시대를 벗어나서 사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AI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실 수 있는 이것도 필요한 역량입니다. 사실은 입학식 때 빼놓고는 안 입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 교복제도 고치자, 서울처럼 고치자 하는데 계속 의회하고 이 문제가 지금 합의가 안 돼요. 우리 대학의 이제 문제가 하나를 가지고 한 가지 잣대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건 절대평가로 하는 게 맞다고.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네. 선생님들께서 앞장서셔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네. 계속 그 노력하니까 현장에서도 이거 간단히 바꾸면 해결될 텐데 하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제발 좀 건의도 해주시고 네. 저희는 네, 이번 시간은 요즘에 교육 정책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고 또 교복값 얘기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의 교육 어떻게 돼야 될지 경기도 현 교육감이시죠? 임태희 교육감님 모시고 좀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임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또 교육은 우리 최은경 기자가 엄청 관심 분야 아닙니까? 저는 교육자 가족이에요. 저희 동생 경기도에 선생님 하고 있고. 진짜요? 네, 거기 15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현재 교사입니다. 친동생?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는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공교육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그렇죠. 우리 선생님 하시는 동생께 네. 많이 말씀 듣겠네요. 네, 많이 얘기를 들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많이 듣긴 하지만 그 얘기 듣고 저 주변에 다 많이들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네네네. 궁금한 저한테도 말씀 대목들이 많이 많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자, 우리 교육감님은 2022년부터 그쵸? 2022년부터 교육감 하고 계시는 7월 거죠? 1일자로 네. 지금 이제 4년 네,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또 지났죠.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네. 네, 큰 또 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교육 포함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파악하신다면 지난 4년 정도의 교육감 생활 하시면서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육의 많은 부분은 대학 입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생깁니다. 대학 입시에서. 예. 예. 근데 이제 대학 입시가 근본 문제는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창의력도 중요하고 네네. 또 문제 해결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검색하는 것보다는 사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검색과 사색. 그런 부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네. 그 교육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이게 지금 제일 문제죠.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다. 예. 시험 때문에 대학 시험. 입시가 대학 시험 때문에. 예. 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가? 우선 첫째로는 네. 이제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상대평가인데 안 할 재간이 있네. 어느 분은 네. 상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과거처럼 우리가 어느 게 정답이다.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는 뭐 독일을 본받자, 미국 본받자, 일본 본받자 이렇게 하면 그 흉내 잘 내놓으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각자가 창의적으로 각자가 없던 길도 만들어서 가야 되는 네. 이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는 누구나 다 최고가 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네. 이게 교육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대학- 그런 면에서 예, 예. 그런 면에서 대학이 예. 예를 들어서 그냥 과학을 하는 사람 뽑는다. 네. 우리 대학은 어느 학생은 물리를 기가 막히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과학고등학에 가서 음. 한번 경험했던 얘기인데 어느 학생은 물화생지,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다 잘해요. 네. 근데 어느 학생은 생물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저는 정말 물리가 좋고 물리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저한테 기초적인 걸 하면 되는데 지금 하는 공부는 기초적인 걸 넘어선 공부인데 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네네네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 끝나고 근데 그 앞에 학생은 다 잘해요. 그래서 제가 과학 선생님들하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끝나고 그 현장 갔다가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어느 학생이 국가 과학 인재로 과학적으로 더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많으냐. 그랬더니 다 잘하는 사람이 학교는 잘 들어갈 수 있는데 과학자로서의 길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분야를
정말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의 이제 문제가 하나를 가지고 한 가지 잣대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대학은 나름대로 이 학생이 들어와서 우리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재로 커나가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입학 시험은 그렇게 뽑게 안 돼 있거든요. 예, 전부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평가 잣대로 네. 해가지고 뽑아야 되니까 네. 거기서 생기는 왜곡 문제가 큰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해서 자기 분야에서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런 구조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석 입학은 그 입학할 때까지 성적이 수석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0.1점 차이라는 게 네.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네. 그게 어떤 그러니까 공정성 뒤에 저는 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좀 멀리 그래서- 왔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렇죠. 예. 이제 대학 입시가 가장 큰 문제고 그걸 개혁해야 한다. 네. 근데 거기에 핵심이 상대 평가라고 그렇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상대 평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내신을 통해서 3년간 네. 뭐 2년 반이겠지만 3년간 상대 평가를 하고 수능도 지금은 뭐 등급제긴 하지만 상대 평가를 하는데 그렇죠. 그걸 다 그러면 절대 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신 그래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네. 하는 건 정답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초와 기본을 넘어선 상태에서 그 발전하는 거는 전 절대평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절대평가에 대한 그 연구가 세계적으로도 많이 되고 네. 우리도 저희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많이 그 연구를 해서 그 선논술형으로 자기 생각을 충분히 적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AI가 1차로 평가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A급이다. 아니면 이거는 한 표준 수준이다. 여기는 조금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 단계까지 못 나간 수준이다 하는 거를 절대평가죠. 네. 절대평가를 하는 일종의 도구를 개발했어요. 아, 그래서 현재- AI로 평가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I로 1차 평가를 하면 선생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창의력,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성, 또 사고력 측면에서 제대로 이게 표현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그 저희들이 이 AI 선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그건 개발해서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그거를 소개하니까 일부 대학에서도 그걸 한번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국의 5개 교육청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그 지금 선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네. 쓰면서 한번 검증을 같이 하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대입제도 지금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관심이 공정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선논술형 평가하자 그래도 서술형, 논술형 평가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이제 그게 왜냐하면 채점도 굉장히 시비가 걸리고 채점이 오래 걸리죠. 네. 근데 그 한 30여 명 채점하는데 보면 5분 이내로 AI가 해내거든요. 채점 근거까지 피드백으로 다 줍니다. 그걸 보고 선생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나가신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서술형, 논술형의 뭐 장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 과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네. 이거 왜 무슨 근거로 나는 얘보다 1점이 나는지를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논란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객관식으로 다 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뭐 AI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IB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IB 교육? IB.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그래서 예. 바칼로레아. 예, 스위스에서 네. 이제 세계적으로 좀 통용되는 일종의 교육 및 그 평가를 한꺼번에 하는 학생이 네. 얼마나 성장하느냐를 이 평가하는 그런 이제 이 교육 시스템이에요. 네. 그 IB 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세계의 웬만한 대학은 유수 대학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인하고 있어요. 한국만 인정하는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내신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현재? 아니요. 그건 뭐 대입에서 저 대입에서 예를 들어서 수능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자는 거고. 둘이 생긴. 그다음에 그죠. 이제 예. 내신에서 현재 그런 AI를 도입하는 뭐 서술형, 네. 논술형으로 점점 이제 비중을 늘리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럴 때 이게 절대 평가로 만약에 가면 결국 네.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의대 가고 싶은 놈들 앞에 3,000명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들 또 몇천 명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순위가 나뉘겠죠? 그 순위가 그렇게 이제 되질 않죠. 예, 왜냐하면 절대평가를 하면 네. 아, 이 학생은 이 분야에서 창의력, 사고력, 뭐 문제 해결력 이런 측면에서 아주 엑셀런트하다, 네. 탁월하다. 또 이 학생은 그러니까 대입이 그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제 가정해 주시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네.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전체 네. 대입을 바꾸실 수는 없을 거고 현재 대입 제도는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네. 미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체계를 그렇죠. 만들어 나가고 예, 계신 예, 거잖아요. 이제 경기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다 서울대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의대 아니면 서울대 가고 싶을 텐데 그 많은 학생들을 절대평가를 했을 때 각 학교별로 네. 어쨌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면 좋을 테니까 절대평가라면 충분히 시험 문제를 더 쉽게 그리고 더 성적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바로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IB가 인정을 받는 거는 네. IB는 그런 문제 질문에 대한 어떤 그 표준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야 이게 이제 일종의 성취 기준이 네. 예를 들어서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뭐 상대 평가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선생님들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네. 자 질문을 표준화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질문 표준화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네. 이 일종의 그 평가의 기준이다 하는 그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루브릭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는 네. 루브릭. 그다음에 이제 이 썼을 때 그거에 대한 성취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근거 있게 자기 생각을 다른 어떤 이런 아이디어와 다르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창의력 점수가 좋아지고 요렇게 이제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그거 그 관련... 부분을 네네. 정교하게 분야별로 만들었어요.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일종의 문제 은행식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표준이죠. 그거를 국가 과정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해서 네. 그 문제가 어느 정도 국가 표준으로 정해지면 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성적부 풀리기 네, 네, 네. 이거는 사라질 수 있으나 어렵죠. 네, 근데 성적부 풀리기 그렇게 새로운 게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그 관련된 사교육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노린 교육이야말로 그런 저 목적을 분명히 하는 타겟 교육이야말로 학원들에서 잘하는 걸 테니까. 그럼 이제 또 그거 배우려고 그거 맞춤형 학원들이 엄청 또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학원에 가서 뭐 독서를 많이 해서 네. 창의력, 사고력이 아주 풍부해지면요, 그거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 기술로 네. 점수 따는 기술로 만약에 교육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 흔히 창의력 점수에서 유사한 답의 경우에는 그게 나오게 돼 있죠. 유사한 답의 경우. 네. 그 창의력 점수가 깎이겠죠. 저는 학원에서 그 문제가 정답이 있는 경우하고 네. 그렇지 않은 이 사고력을 볼 때 하고의 네. 교육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학교에서 충분히 토의하면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네, 이길 수밖에 없다. 좋은 점수를 받게 아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 완전히 그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혁명적인 거라서.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대학 총장님들께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실제로 설명을 드리고 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도 아 이거는 한번 같이 써보자. 아. 그래서 올 1학기에 예. 몇 개 대학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이걸 아마 학생들 채점에 활용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대입 제도를 함께 논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총장님들, 우리 저 교육감들, 그다음에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물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무부서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실무 협의회를 이제 실무적인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제 제도를 바꾸면 대입 제도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네, 작업을 네.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그동안의 대입 전형을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수능이 한참 있다가 수능의 본고사에 뭐 쭉 있다가 그러다 뭐
학생부 종합전형인가 학종 뭐 이런 거에 또 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 혹은 뭐 특별활동 같은 거 많이 해갖고 어디서 뭐 인턴 같은 거 한 거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외국 따라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야 너무 성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뭐 이런저런 특별활동 한 것, 교우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에 포함시키자. 좋은 취지를 했더니 다 어떻게 되냐면 뭐 좀 사는 집, 네. 뭐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인턴 보내줘, 서로 뭐 자격증 하나씩 해줘, 그다음에 뭐 경력 같은 거 쌓아줘 이러면서 오히려 안 그래도 물론 그 있는 사람들은 뭐 학원 같은 거, 과외 같은 거 많이 시키면서 성적이 안 그래도 좋았지만 더 편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이제 들어올 때마다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늘 크게 많이 갖지 못한 혹은 이런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는 크게 과거의 것들과 좀 다를까? 취지는 물론 좋은 거는 뭐 있습니다만 이전에 수많은 제도들도 취지는 다 좋았거든요. 네. 좀 달라요, 얘는? 다르죠. 아 그래요? 예. 우선 이제 종전에 그런 데 대한 일종의 그 표준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잘 안 돼 있었죠. 예,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의 학습 및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대한 기록을 네. 데이터로 남기는 거를 어느 정도 표준화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습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어떻게 이거는 기록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다음에 생활 기록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식을 하나 좀 준비를 해서 네네네. 지금 현재 계속 좀 대입해보고 검증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대입제도는 그 한 가지 시험 출제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 또 생활 그다음에 무슨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일 잘하는 게 결국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시거든요. 그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전부 이렇게 좀 그 여러 문제들을 취합해서 네. 경기도는 지금 거의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신에 있어서도 그렇죠. 경기도가 제안하는 기본 틀을 따라서 다 그렇죠. 같이 평가를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기준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입력을 하되 그렇죠. 그걸로 이제 AI가 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죠. 평가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성의 시비를 좀 최대한 그렇죠. 줄이려고 네네, 한다는 그렇습니다. 취지인 거예요. 그게 지금 경기도가 전국 학생의 29% 넘는 학생이 경기도에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3분의 1 정도 약 3분의 1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 가장 작동이 정상적으로 된다 하면 저는 전국 표준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결국 근데 대입에 있어서는 상대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 절대평가 이렇게 절대평가 하지만 결국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은 소수일 거고. 저는 예. 그 말씀 더 하시죠. 상대 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대비를 하나요, 학생들은? 지금 외국 대학에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국에서 대학들이 있다, 예. 미국의 대학들이 있다. 예.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토플 점수가 뭐 한 사람은 650이고 한 사람은 580이다. 그러면 580은 떨어지고 650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의 우리 사고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요? 550만 넘으면 된다 하는 입장이죠. 아, 예를 들어서 네. 자, 제가 영국에서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뭐 A 레벨 무슨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철학과를 뽑는다. 수학의 A 레벨 그 뭐 점수 웬만하면 된다. 표준 넣으면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자기들은 뭐냐면 정말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게 정확하게 이 형성이 돼 있는가. 네. 과거에 무슨 성적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그 성적은 기본만 넣으면 다 후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접이나 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죠. 네네네. 그걸 통해서 하거든요. 아, 그러면 대학에 좀 더 자율성을 대학에 주자는 훨씬 말씀이신 더 거예요? 자율권. 그다음에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학생들의 대학 이후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 대학 총장 협의회가 같이 이 당사자가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가 되는 것은 네네. 대학도 입학사정관 뭐 네. 입학 관리를 담당하는 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사실은 정원 체험은 그걸로 끝입니다. 정원 채우는 게 최대 목표예요. 얼마나 좋은 학생 뽑아서 얼마나 우리 학교에서 성장할 학생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학교가 그냥 정원 채우는 거에 사실은 몇몇 집중돼 대학교를 있거든요. 제외하고는 진짜 정원 채우는 거에 급급한 학교가 너무 많죠. 그 몇몇 대학교도 좀 적죠. 그러고 네. 흔히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워낙 성적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는 전부 저 정시 중심으로 뽑자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게 한국 교육을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그 유명한 그 교육학 교수님께서 네. 학습 성장 곡선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그 측정을 해가지고 그려놓으신 거를 발표하신 걸 제가 봤어요. 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하면서 올라가다가 네. 어느 순간에 꺾여요. 꺾여서 수평으로 가다가 못 올라가요. 그게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교 저학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은 대입제도라고 그 교수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대입제도를 이대로 두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변화해 나가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근데 있습니다. 저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예, 예, 아마 예. 같은 취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예. 것들을 경험해보고 수업을 들어보고 아 그럼 난 여기가 맞으니까 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겠다를 이제 그렇죠. 하고 싶어서 사실 10년 정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도입을 되죠. 한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 1년 만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이 다양하지만 그 모집단이 되게 예를 들면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글 듣고 싶어요. 지구과학에 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건 관심 있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평가를 하면 이거는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잖아요. 네, 상대 네, 평가를 네, 했을 네. 때. 그리고 선생님들도 거기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 과목들이 그렇죠. 많고 예.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렵게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정하고 그렇죠. 탐색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네네, 싶어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대입도 예. 지금 아이들도 보면 1학년 때부터 내신을 내가 예를 들면 국어교육과 가고 싶어요.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국어교육에 맞춰서 내신 준비를 네. 해요.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계속 그렇죠. 세팅을 예, 해가지고 예.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딴 일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나이에도 딴 일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뒤집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어렸을 때 대학들한테 선발권을 과별로 또 준다고 하면 아 너무 빨리 진로를 정해야 되거나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오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는데. 이제 대학들이 네. 지금처럼 그 외국 대학 보면 입시 요강을 뭐 막 바꾸거나 네. 수시로 바꾸거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예, 대개 그 학교에 그 과에 가려면 뭐가 준비돼야 준비돼야 된다는 된다. 게 거의 드러나 있죠. 예, 다만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과정이 그냥 뭐 1박 2일 면접을 한다든가 아주 굉장히 철저한 면접을 통해서 하는 걸 봤고요. 우선 좀 말씀하신 것 중에 고교 학점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교 학점제가 취지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됐는데 현장에서는 자 우선 대입제도 바뀌지 않으니까 고교 학점제 상대 평가해야 되죠. 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이 많은 거 안 들어가면 점수 엉망될 수 있거든요. 네. 좀만 비교하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 지금 개설할 기존 과목도 하기가 어려우신데 어떻게 그걸 다 개설해요? 그 준비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교사 부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제 상대 평가는 뭐 말씀드렸고 더 큰 문제는 그 고교 학점제에 지금 고등학교 때 채워야 되는 학점수가 192학점입니다. 네. 아이고. 3년 동안. 예. 대학은 130학점 수준 정도만 따면 되잖아요. 그리고 영재학교 정말 그 아주 저 수재들만 모인다는 영재학교가 150학점 조금 넘어요. 152학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하면서 192학점 따라 그러면 좋아하는 거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입제도 이제 개편하면서 그 학점도 한 150학점 정도로 낮추고 절대평가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들을 수 있게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도 학점을 딸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해야 됩니다. 외부 활동도 학점 인정하고 이런 식이에요. 저희 경기도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난 지학을 더 하고 싶다. 네. 난 물리를 학교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차서 아주 고급 물리를 하고 싶다. 그럼 나와서 교수님한테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과학고등학교 선생님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 따로 하면서 사실은 그걸 수업으로 인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는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게 이제 경기도의 공유학교라고 그 지역의 이제 그런 교육적 자원을 학생들 교육에 연결해서 공교육 범위 내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제도가 바뀌어지면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 변화가 사실은 가능해집니다. 예. 대입제도 저는 이제 약간 생각 여기서 이제 좀 우리 이거 교육감님이랑 너무 차이가 어려운 나는 것 문제예요.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전 대입제도는 뭘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입에 그렇게 목매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른바 명문대라고 하는 데를 나오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 30년, 40년 정도 인생이 잘 풀려왔던 과거의 생각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야 그래도 서울대 나오면 어떻게든 좋은 뭐 대기업이나 어디 가서 전문직이 되든 살더라 이 경험이 있으니까 죄다 그 서울대 가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사관학교 성적이 엄청 높았어요. 해사, 공사, 육사 이런데 특히 육사. 왜냐하면 육사는 거의 서울대급이었는데 그때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고 군인들이 엘리트가 국가 요직에 다 가니까 야 군인 되는 게 최고더라. 그러니까 육사 엄청나게 성적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좋은 대학교 명문대 나오고 아니면 이제 의사가 되면 삶이 편해지더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입은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요 대학교 이후의 삶과 그 명문대가 그렇게 이어지는 그 연결점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갖다 놔도 가장 좋은 과외 선생님들 비싼 사람들이 그 돈 있는 사람들과 사교육 연결되는 건 난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회 변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최근에 그 이제 대학 그 상황을 보면서 네. 아 사회는 변하고 있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의 정말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역량 중심으로 뽑습니다 이미. 네. 예, 그래서 대학 간판 가지고 사실은 큰 영향 없어요. 근데 그 기업, 예. 경험이 사람들이 쌓이면 사실은 지금 이런 대입제도 뭘 해도 아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근데 이거 하나만요. 그래 되는 정프로랑 저랑 무슨 생각의 차이가 있냐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대를 가겠다는 아이들은 뭐 어떤 제도가 있어도 알아서 갑니다. 부잣집 아이들 알아서 만들 거예요. 근데 네. 그걸 우리 교육 목표로 네, 하는 네. 것이 아니고 네. 학교에서 낙오하지 않고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그래도 즐겁게 다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대학을 가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이 그 아이들을 매우 괴롭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은 네.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저 정말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예. 최근에 검정고시 학생이 자꾸 는다고 그랬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네. 최근 한 5년간에 검정고시 학생이 50%가 늘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 학교 그만둬요. 고등학생. 상대평가 학교에서 상대평가 하잖아요. 네. 무슨 과목에서 시험 망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신이 쭉 내려가게 생기면은 지금 체제에서는 그 내신을 한 번 망친 내신을 끌어올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학교 그만두는 거예요. 네. 예. 그러고서는 이제 검정고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공교육 체제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50%가 그렇게 나간다는 50% 증가율을 보인다는 거는 이건 사실 심각한 교육 현장입니다. 근데 네. 이 원인이 전부 이 상대평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그게 이제 조금씩 결실이 이제 예. 곧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하이러닝이란 AI 학습 플랫폼 같은 게 지금 경기도에서 네.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뭡니까 하이러닝은? 하이러닝은 뭐냐면 그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하면 우선 선생님께는 우선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학생들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가 학생마다 다 차이가 있죠. 앞으로 이제 이 선원 수령으로 바뀌고 토론식 수업이 되면 더 그렇죠, 이게. 네. 더 그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 수업할 거냐?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 수업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학습 네. 과정을. 그거를 AI가 보조로 그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시스템이에요. 학생들이 학습하는 게 다 데이터로 남으면서 그 선생님께 다 이제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의 활동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개념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수학 같은 여기는 계산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지 이거를? 하이러닝에서 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개념을 설명하고 네. 개념에 대한 걸 퀴즈로 내주세요. 아. 그런 거 푸는 거 보면 누구는 30초 만에 풀고 누구는 1분 걸려도 못 풀거든요. 학생들마다 다 디바이스가 있고.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쭉 당신의 모니터를 보면 학생들 다 그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서 그 학생들을 바로 가서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맞춤형 수업을 하죠. 두 번째로는 이게 계속 축적이 돼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 아까 말씀하신 생활기록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학습 이외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데이터로 하게 되면 이게 학생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학교 내 활동이 네. 데이터로 축적이 돼서 그게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축적이 되면 아마 중학교 정도 되면 대개 이 학생이 어떤 과목에 장기가 있고 그 과목 중에서는 뭘 잘하고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그게 아예 안 되고 있어요. 나이스 뭐 옛날 하지 않았나요? 거기서 학생 기록 어렵죠. 따라. 거기서 아. 어려워서 될것 같긴 예를 들면 한데. 영어 같으면 말하길 잘하는지 쓰길 아. 잘하는지 읽길 잘하는지 문법 잘하는지 네. 다 나오거든요. 그게 아. 분야별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생에 대한 과학적인 일종의 진로 진학 지도가 가능해진다. 데이터에 입각한. 근데 이게 노션 같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그 사람 시스템은- 클릭했을 때 짜라락 그 사람에 그렇죠. 대한 그 나오고 그렇죠. 하는 그 거.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아. 플랫폼으로서 하이러닝입니다. 근데 개인 정보가 좀 지나치게 많이 녹아드는 건 아닌가? 왜냐면 그 친구의 근데 성향- 필요한 정보는 하는데 정보에 대한 그 관리는 철저하게 하죠. 아니, 아무튼 노션 같이 저는 예, 이해가 됐어요. 아, 그냥. 그래 예. 저는 안 써보고 예. 모르겠는데. 설치- 인간을 합니다. 클릭하면 예. 그 인간의 과목별 정보가 나오고 어. 중 업데이트도 그 뒤에 붙일 수 있고 아, 이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예를 이제 들어- 그 예. 댓글에 우리 선생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게 예. 이런 거 할 때마다 컴퓨터 좀 아는 젊은 선생님들 너무 힘들다고. 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 지금 젊은 선생님한테 와서 그쵸, 야 그쵸. 이거 지금 어떡하냐. 보세요. 예.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이걸 도입할 때 이랬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뭐 연세 드신 이 네. 세대가 아닌 그러니까 이 AI 세대가 아닌 분들도 많으시고 AI 네. 세대에 계셔서 리버스 멘토링이라도 해야 된다. 아이고야. 젊은 후배들한테 배워야 배워야 된다. 된다. 일이 늘어버립니다.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앞으로 우리 시대 뭐 저 또래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들도 사실은 AI 디지털 시대를 벗어나서 사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AI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실 수 있는 이것도 필요한 역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대 흐름을 좀 맞추신다 생각하고 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이게 좀 현장에서 애로가 이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빨리 이 부분을 익숙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연수를 하면서 네. 좀 그 이 잘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네. 선배 선생님들한테 좀 연수 좀 그 리버스 멘토링이죠. 좀 해주시라 아. 하고 부탁하고 그런 기회를 자주 마련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저는 어쩔 수 없이 네. 예, 시대 흐름을 할 수밖에 받아들여야 없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근데 교육관님 누구 동원하셨나 봐요. 네. 이 슈퍼챗이 엄청 큰 게 들어왔는데 20만 원이 들어와서 읽어드립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 응원합니다. 20만 원 누굽니까? 이 사람 저 찾아봐야 돼 이거. 이거 예. 교육청 직원 아니에요? 그래, 모르겠네요. 교육청 직원이 뭐 그렇게 할 수 아니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예. 뭐 바뀐 AI 기술 뭐 많이 하는 건 뭐 어려워. 중요한데 네. 그냥 학생들이 그냥 정말 그 종이로 된 책 좀 정말 정독하는 습관 이게 정독 1년에 뭐 한 10권이라도 다른 건 뭐 AI 이거 알아서 애들이 아마 다 습득할 거고 그냥 책이나 잘 읽는 거 이거 좀 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어떨까? 그래서 예. 아까 제가 이제 IB 교육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IB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책을 안 읽으면 음. 수업에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우리 저 선원 수령 이제 평가를 하고 네. 그럼 수업이 뭐냐면 그런 그 사고력 기반으로 음. 이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과제 중심으로 네. 뭐 정답 맞히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독서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아. 겁니다. 독서가. 네. 예. 그래서 이 저희가 빨리 시급하게 빨리 이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거는 지금은 문제풀이 기술만 있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상당히 버틸 수 있는 이런 시험 환경이거든요. 네.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영어 듣기 시험 제가 폐지하자고 그래요. 영어 듣기 평가 시험 폐지하자. 영어 듣기 시험을 볼 현장에 가보니까 학원 같은 데서 네. 요렇게 시작되면 요게 답이다 하는 걸 가리키는데 그 상당히 일리가 있나 봐요. 있죠. 이 앞에 예. 그리고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그래서 딱 체크하면 그게 답입니다. 그 기술만 그 기술을 교육해가지고 점수를 올린다는 거예요. 예. 그 소통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예 시험 보는 없애버리자? 게. 예.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과정 중에 그런 거는 네. 충분히 AI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내신 평가로 그거는 대체하자 하는 겁니다. 듣기 평가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없애자. 그 교육관님 모시면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저의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AI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네. 학교에 아이들이 휴대폰 들고 가잖아요. 이거 막으실 생각은 없어요? 아유 극혐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는 제가 이게 지금 신념이 신념. 이거 저의 신념인데 네. 교육이 저는 정말로 학교 현장의 아이들이 엄청나게 양극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도 품지 못할 정도로 이제 거의 소외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아이들을 이제 좀 그 공교육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배우게 하는 끌어올리는 과정이잖아요. 저도 그걸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예. 핸드폰 같은 건 좀 없애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애들 하루 종일 저는- 이거만 보고 있어요. 쇼츠만. 저는 그래서 미쳐버립니다. 저희 경기도의 학교 안에서는 네. 수업 중 핸드폰은 아마 걷게 해주세요. 하는 학교 없을 거예요. 네. 예, 다 아마 내고 들어가거나 네. 있어도 안 볼 거예요. 전 시간에 예, 그건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네. 거의 전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 이런 일종의 서약식을 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표준 서약서를 저희들이 하면서 내 이 행동으로 인해서 선생님의 교육 활동이나 옆에 학생들의 친구들의 학습 공부를 활동이 침해하면 방해되면.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핸드폰은 자진 반납하고 들어가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거 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중독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중독은 뭐 우리 저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돈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얼마나 분별력이 있게 쓰느냐도 교육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와, 네. 저 이거 법으로 해가지고는 또 다른 중독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교육으로 안 봐요.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신기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네. 그 이제 디지털 시민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아마 여름부터는 그 시험적으로 네.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 그 이제 스마트 기기가 있습니다. 다 수업 기기가 있어요. 네. 수업 기기를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태블릿 같은 거야. 네, 태블릿을. 왜냐하면 그래야 학교에서 하던 거를 집에 가서도 하고 그것도 마음에 특히 안 반대하는데요. 네.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는 집에서 해죠. 근데 거기에 네. 예를 들어서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정도 아. 만약에 하면 꺼져요. 러닝 타임을 하면 반드시 그 서양에서 보면 운전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쉬게 하잖아요. 딱 그 앞에 그 디지털 시민 교육에 질문지가 나와서 그걸 해결하고 들어가게. 그러면 자연히 쉬지요. 예? 그런 좀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한- 계속 디지털 시민 교육을 학교에서도 시키고 있는데 저는 네. 이거 중독 걱정해서 이거 거두면 또 더 그것 딴 데로 때문에 빠진다? 생기는 아. 더 생기는 또 마이너스 어두운 주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자. 네. 예. 아니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사용하면 그냥 차라리 그냥 학생들 좋아하는 게임 같은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요? 네, 마피아 40 이런 게임 애들 좋아하거든요. 디지털 시민 교육을 게임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런 게임으로도 재밌게 재밌는 거. 네. 시민이 무엇인가, 경찰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네. 도덕 어떻게 잡는가. 근데 네, 너무 재밌으면 또 그거에 또 빠져들잖아요. 네, 게임에. 그렇습니다. 빠져드는 것도 이제 또 자유이긴 한데. 네. 그리고 이거 교육, 이게 교복 있잖아요. 네. 교복이요. 교복은 계속 가시는 건가요? 저는 제가 네. 취임하자마자 네. 요새 교복 예산이 꽤 돼요. 네. 그래서 도대체 교복을 언제 입는다고 교복 예산이 이게 많이 교복 하나. 예산이라는 것은 지원 예산을 지원 말씀하시는 예산이죠. 학생 바우처 같은 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도를 알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조례로 해서 현물로 나눠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보니까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현물로. 어. 교복을 배급 근데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은 살 수 있도록 전부 바우처 네, 중심으로 돼 바우처죠. 있어요. 서울은 문제가 별로 없죠. 선택권 중에. 근데 왜 그럴까 차이가 있나 보니까 서울은 예를 들어서 동대문 구라고 따로 동대문 구에 무슨 교복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서울 전체가 다 같이 되지. 근데 경기도는
저기 예를 들어 화성이나 평택하고 남양주나 저기 의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별로 그런 데에 대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교복을 알아보니까 실제로 입학식 때 빼놓고는 안 입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 교복제도 고치자, 서울처럼 고치자 하는데 계속 의회하고 이 문제가 지금 합의가 안 돼요. 뭐 왜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교복 업자들의 반발 때문이에요. 그것도 뭐 있을 것으로 있을 저는 수도 추정을 많이 있겠네요. 합니다. 네. 그런 게 지역에서. 그래서 많이 지금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왔는데 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지금도 조례가 계류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 조례가 이제 처리되면 경기도도 교복 자율화에 거의 가깝게 맞아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지정하지 않고 뭐 드레스 코드로 색깔만 정한다든가 우리 학교가 행사할 때는 뭐 초록색 상의만 입고 오라든가 하는 그런 통일성 정도를 해서 자율화하는 쪽으로 좀 대부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뭐 생활복, 체육복 이런 걸로 그렇죠. 이제 이미 애들이 등하원 할 때 보면은 등하교 할 때 다 그냥 생활복 입고 다녀요. 그냥. 제가 저희 이제 손주 한 사람이 손녀가 손주 한 사람. 존. 네. 좀 그렇죠 표현이 손녀가 중학교를 작년에 들어갔어요. 아. 지금 2학년에 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는데 교복을 이제 해서 저한테 그래. 아니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 교육감이니까 질문이지. 네. 할아버지 그 초등학교 때는 교복을 안 입어도 되는데 왜 중학교는 교복을 꼭 입으라 그러나요? 네. 그래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해관계가 많이 또 겹쳐 있군요. 그렇군요. 네. 진짜 끝으로 그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내셨어요? 제가 촉법소년에 대해서 네. 사실은 나 촉법소년이야 하면서 범죄 저지르는. 당당하게 네. 소위 당당하게 범죄 이런 발생이 되는 게 있어요 종종. 아주 뭐 드물지만 드물지만 있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이런 위험성 범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 드물다고 해서 처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는 그래서 이거는 연령 낮추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낮추는 게. 예, 낮추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육에서 네. 모든 이런 학생들의 행동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또 교육의 포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따로 분리 교육도 해보고 네. 또 상담도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부모하고 함께 하면서 이런 거에서 좀 그 마음을 달리하게 일종의 교정하는 일종의 교육적 해결이죠. 그걸 해보니까 성과가 꽤 있어요. 네. 특히 저학년 일수 성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 해결을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이런 이 과정이 병행돼야 된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범죄자 만들지. 그러니까 일단 저도 뭐 상당히 동의하는 거는 아예 처벌 못하는 그 나이를 네. 만들지는 말고 네. 그냥 네. 조금 더 처벌할 수 있되 만약에 그 친구의 뭐 지난 뭐 삶이든 아니면 그 범죄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든 이런 것들을 정성 평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꼭 그렇게까지 법 처벌을 할 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좀 이렇게 뭐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몇 살이한 무조건 처벌 좋은 못한다고 사례가 하면 이제 학폭을 이제 당사자가 됐어요. 피해자 네.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이 사과가 있으면 네. 대개는 해결이 되거든요.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대한 일종의 좀 그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사과도 못한다면서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그게 전부 학폭위원회로 넘어가요. 하면 거기서부터는 법률 절차입니다. 법정 사실은 싸움입니다. 선생님이 법률 중재도 절차예요.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네. 경기도는 화해중재 단이라는 걸 구성해서 화해중재 절차를 전심으로 거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가 있는데 부모하고 같이 저희들 그 포천의 산정호수에 가면은 산정호수 바로 밑에 저희 연수원이 있어요. 네. 백숙 거기에 그렇고, 네. 1박 2일로 네. 거기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부모하고 같이 와서 1박 2일 거기서 지내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 전문가가 코칭도 하고 네네네.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이제 이해하잖아요. 거의 끝나고 나갈 때 둘이 부둥켜고 친구가 되거나 울고 나간다. 둘이 친해지기 해결되는 거죠. 컨셉이네요. 해결되는 거죠. 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보면서 교육적 해결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육적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네네네. 반성이 없는 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저는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그래요? 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부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피해자 우선으로 배치하고 네. 그 동네 학교가 그 하나밖에 없더라도 아. 가해자는 다른 동네 학교 보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정리가 예.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계속 답답해하는 것은 피해자가 오히려 숨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답답함을 네네.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정리해 이 과정을 주시면. 보면요, 피해자가 그 기다리려면은 학폭심의위원회 끝나야 되거든요. 그 끝나서 분리 조치를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그 사이에 먼저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게 현장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는 완전히 좀 그 교육청 나름대로 그 피해자 우선 그 원칙으로 절차를 다시 만들었어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저 의견들이 보니까 교복은 졸업하고 나서 입으면 기분이 좋다고. 졸업하고 많이 입는데요. 롯데월드 갈 때 롯데월드 가고 교복 나이트 입으면 가고 아주 뭐 이럴 좋습니다. 때, 클럽 가고 할 때 아. 오히려 기분 좋다고 입게 해달랍니다. 네. 그래서 교복은 왜 그 교복 은행식으로 해서 네. 아 교복 이제, 은행식. 예, 중고 교복들을 서로 많이 안 입으니까요. 네. 맞아. 필요할 때 그냥 이렇게 저 입어라 해서 네. 싸게들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장이 예. 어. 제가 시장이 입학할 때 저 중학교 예, 때 그렇게 교복을 돼 있어요. 학교에서 물려 예. 입었어요. 아 맞아 선배들 그래서 제가 볼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네. 무리하게 이걸 뭐 없애라 말아 하지 말고 네. 학교 자율적으로 하되 네. 그런 부분들로 하고 강요하지 말도록 아, 네. 맞습니다. 하는 게 제가 볼 땐 맞습니다. 교복 자율하죠 일종의. 이제 예. 교복업자들이 또 이 방송 싫어할 수는 있죠. 네. 그렇죠. 자 혹시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저희가 네. 인터뷰를 좀 했는데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정말 오늘 그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네. 선생님들께서 앞장서셔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또 효과가 실질적으로 네. 가시적으로 이게 변화가 있고. 근데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느냐고 해서 선생님들 업무를 많이 줄여드리는데 네. 아직도 선생님들이 지금 과중한 업무로 네. 많이 힘드세요. 행정 업무.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계시면은 네. 저는 계속 그 노력하니까 현장에서도 아 이거 간단히 바꾸면 해결될 텐데 하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제발 좀 저 건의도 해주시고 아. 네. 저희들은 뭐든지 그 정말 잡초 뽑듯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나오면 전부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선생님들께서 좀 이 방송 들으시면은 좀 힘내시고 네. 좀 문제가 있는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전국 선생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네. 예. 확실히 이 선거철이 돼야 이 교육감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열심히들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아, 그래요? 교육감들은 제가- 되게 부지런히 하세요. 제가- 예전과 달라요. 제가 그런 거를 네. 한 3년 동안 부단히 해와서 아. 그래요? 저희가 이 경기도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 그 전국 이 최우수 교육청 또 최우수 무슨 교육감 그렇습니까? 상도 받고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어릴 때 그 교육감 뭐 이런 분들 오신다고 하면 진짜 막 엄청 아이, 무서웠는데. 막 바닥 엄청 닦았죠. 맞아요. 네, 나무 왁스로 발라가지고 네. 막 무지하게 닦았어요. 마룻바닥 네. 엄청 닦고. 아 근데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군요. 예. 장학사님이 안 왔으면 아 장학사. 좋겠습니다. 아 네. 맞아 장학. 손 들고 저 질문하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사실은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초등학교도 되게 소풍 없어지고 운동이 없어지고 되게 문제가 많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풍 판결이 지금 그 강원도에서 있었던 사고로 그 선생님이 인솔 교사가 이제 유죄 선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건 어떻든 사고 나면 다 선생님한테 돌아오지 않는 뒤집어 책임이. 쓰는 거라고 이래서 생각하니까 안 해버려요.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법원에서 이런 거 판결할 때 좀 네. 그 판결의 사회적 이런 영향 같은 것들을 좀 그래요?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소풍 안 가요? 네, 운동회도 안 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수학여행도 예. 없고. 네. 운동회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다치면 전부 하여튼 학교 책임이니까요. 선생님 책임이고 선생님 책임이니까. 그리고 학교 주변에 아파트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바깥 체육도 정해져 있어요 시간대가.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저희 경찰에서 화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이제 그 믹서기를 청소하시다가 전기를 뽑지 않고 하면서 이게 작동이 돼서 손이 다쳤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조리 종사원조차도 아 이거는 자기 책임이다 했는데 무슨 조리 종사원한테 안전 교육을 세세하게 시키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이걸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 탄원서도 내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영양사님들 일 못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가령 연필 깎다가 요새는 깎는 연필을 뭐 잘 안 씁니다. 연필 깎다가 손 다치면 선생님 책임이에요. 이게 미치는 효과가 하나하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그 수학여행 갔다가 현장 체험학습 갔다가 다친 그 사례 때문에 학생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죠. 네, 네, 그것 때문에 그 뒤로는 거의 전국이
현장 체험 학습이 거의 올스톱 안 상태다 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학생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이 교육적으로는 큰 피해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 선생님들도 참 고생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으시네. 네. 예. 이게 많은 게 과거에는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것만 주로 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가정에서 할 일을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교육감님의 역할, 책임 뭐 이런 게 또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육정책, 경기도 교육정책을 좀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잘 마무리를 하시고 또 뭐 다음에 다른 기회에 대해서는 뭐 교육감님이 하시는 바에 따라서 또 선택이 되거나 네. 하시겠죠. 네.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예. 하고요. 함께해 주신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네. 고생 많으셨고. 아, 참 요거 안 여쭤봤네. 그 학교에도 왜 인터넷 같은 거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기 그럼요. 놓고. 중요합니다. 그거는- 조달청에 발주해야 돼서 조달청으로 해야 쉽지가 되구나. 않습니다. 조달청도 근데 이 번호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1670-2571번 비교원입니다. 예, 조달청에서도 꼭 비교해 보시고 가장 혜택 많은 곳으로 잘 정해서 인터넷도 까시고 정수기도 바꾸시고 기타 여러 렌탈 가전들도 함께 장만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이 있는 비교원과 함께 하십시오. 1670-2571번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럽습니다. 네, 내일은 같이 일하도록 해요. 네.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